19세기 개성상인의 인삼재배, 양정필. 18세기 중후반 인삼절종과 국제교역의 쇠퇴. 지난 호에서는 개성상인의 국제교역을 인삼이라는 상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 중, 일 삼국간 국제교역이 매우 활기를 띠었고, 그러한 국제교역을 주도한 조선상인들로는 개성상인과 역관을 꼽을 수 있었다. 개성상인 못지않게 역관도 주목되는데, 그들은 공식 사행의 실무 책임자였으므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합법과 불법 사이를 넘나들면서 무역에 참여할 수 있었다. 17세기 무역 호황기가 비출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변승업을 들 수 있다. 그는 당대 조선 최고의 부호였고, 박지원의 유명한 소설 허생전에 등장하는 변부자의 실존 모델이다. 변승업은 역관이었다. 더 나아가 그의 집안에서는 다수의 역관을 배출하였다. 그 중에는 중국어 역관도 있었고 일본어 역관도 있었다. 활기를 띠고 전개된 삼국간 국제교역을 변승업 집안은 잘 활용했다. 중국어 역관이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은으로 비단이나 생사를 구입해 오면 그 집안의 일본어 역관이 그것을 갖고 외관에 가서 일본 상인과 교역하였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변승업은 당대 최고의 부호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호경기는 영원하지 않았다. 18세기 중후반이 되면 삼국간 국제교역은 침체에 빠졌고, 그 여파로 인한 문제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래에서는 18세기 중후반에 전개된 무역 침체와 그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그 무역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개성상인의 노력을 살펴보려고 한다. 17세기를 전후하여 조선은 인삼을, 일본은 은을, 중국은 비단과 생사 등을 주요 상품으로 하여 호황을 누리던 삼국간 국제교역은 18세기 중반 이후 크게 쇠퇴하였다. 그 이유는 조선에서는 외국에 내다 팔 수 있는 인삼이 더 나오지 않게 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도 은이 고갈되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삼국간 무역 활황 속에서 두 나라는 인삼과 은을 마구 캐내었고, 그 결과 18세기 중반이 되면 고갈 상태가 된 것이다. 이는 조선과 일본이 핵심 수출품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쉽게 말해 조선과 일본은 국제교역에 참여하려고 해도 내다 팔 물건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호황을 누리던 조선, 청, 일본 간 국제무역은 이렇게 해서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극심한 침체에 빠졌다. 당시까지 인삼이라고 하면 지금의 산삼에 해당하는 것으로 야산에서 채취한 것이었다. 삼포, 즉 인삼밭에서 인삼을 키워서 상품화하는 단계가 아니었다. 깊은 산속에서 효능 좋은 인삼을 캘 수 있는 시기에는 굳이 삼포를 설치해서 재배할 필요가 없었다. 인삼이 거의 산출되지 않게 되자 국제무역이 쇠퇴한 것은 물론이고 국내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 이에 대한 자료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컨대 1745년 한 기록에 의하면 당시 평안도 강계에서 나는 인삼 수량이 전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서 호조에서 거두어들이는 인삼새가 늘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 돈을 갖고도 인삼을 구할 길이 없어 죽을 병에도 쓸 수 없게 되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결국 청국 인삼을 수입하자는 의견까지 제기되었다. 그러나 청에서 인삼을 수출 군지품으로 지정한 사실을 알고는 없었던 일로 하였다. 하지만 인삼이 거의 나오지 않게 되자 인삼을 거듭 중국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1750년 무렵에 전개된 청국 인삼 수입 논의는 이 시기 국내 인삼이
거의 절종 단계에 이르렀음을 잘 보여준다. 이때쯤 되면 을의 강계 인삼, 함경도 인삼을 막론하고 산출되는 수량이 해마다 주로 나라 안에서 약용으로 쓸 인삼도 얻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1752년 제정된 절목은 근래 사마가 점차 귀해져서 거의 절종 지경에 이르렀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1750년대 이후에도 인삼상인의 활동은 이어졌다. 그렇지만 그 수량 등으로 보았을 때 경제적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인삼무역 세태로 인해 역관이 사행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것도 큰 문제였다. 당시 역관은 수백여 명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관직은 수십여 개에 불과하였다.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인삼무역 세태로 인해 역관이 사행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것도 큰 문제였다. 당시 역관은 수백여 명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관직은 수십여 개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역관들은 돌아가면서 관직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런 불안정한 조건에서도 역관들의 불만이 적었던 이유는 사행을 다녀오면 커다란 이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8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사행에 참가하더라도 인삼 절종으로 인해 내다 팔 물건이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보기가 어렵게 됐다. 그러자 역과 응시자가 줄어들고 능력 있는 역관이 배출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여 조정에서는 이를 큰 문제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관모무역의 허가였다. 청에서 생산된 방한용 모자를 독점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역관에게 부여한 것이다. 역관이 사행편에 중국을 가게 되면 관모 생산지에서 모자를 구매하여 이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한 정책이다. 이를 통해서 역관이 당장의 곤란을 완화할 수 있었지만 이는 조선에서 산출된 인삼을 내다 파는 것과는 크게 다른 것으로 임시방편에 가까운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핵심 수출품을 잃어버린 조선은 18세기 중반 이후 국제무역의 침체기를 맞게 되었고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개성상인의 대응 18세기 중엽 이후 무역 세태는 역관뿐 아니라 조선상인에게도 큰 타격이었다. 특히 무역 호황기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였던 개성상인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어쩌면 당연하였다. 정부에서 모자 무역을 허가할 때 일부 물량을 개성상인에게도 주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개성상인은 처음에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한 개성상인은 이것마저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이후에는 정부에 간청하여 모자 무역에 참여하였다.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모자 무역은 위기에 처한 국제무역에 대해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다. 국제교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국내 상업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대하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개성상인은 침체에 빠진 청과의 무역을 회복시킬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 청과의 무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나라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중국은 광대한 영토, 많은 인구, 높은 문명 덕분에 자국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거의 없었다. 유럽도 18세기까지 중국의 비단, 차, 도자기 등에 대한 수요의 열망이 높았지만 자체적으로 그것들을 결제할 수 있는 상품은 매우 부족하였다.
다행히 신대륙의 은으로 결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무한정 은을 중국에 갖다 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은을 제외하며 중국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예외적인 상품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인삼이 그것이다. 한반도 및 한반도와 인접한 만주 일대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자연사 인삼, 즉 산삼의 자생지였다. 주지하듯이 동양의학에서 인삼은 매우 귀중한 약재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중국 관내에서는 인삼이 나지 않기 때문에 청나라 이전에는 대부분 한반도에서 인삼을 수입하였다. 그래서 한반도 인삼은 거의 전 시기를 통해서 중국에서 환영받았다. 18세기를 전후한 삼국간 무역 호황을 이끈 조선 수출품이 인삼이었다는 사실도 우연은 아니다. 그런데 핵심 수출품이었던 자연산 인삼이 멸종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다른 상품을 발굴하여 중국에 수출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상인은 새로운 수출품을 찾으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러나 거의 60년 동안 그러한 노력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그들은 새로운 상품을 발견하게 된다. 그건 역시 인삼이었다. 다만 자연산 인삼이 거의 절종되었기 때문에 이때 인삼은 밭에서 키운 재배 인삼이었다는 차이가 있다. 인삼 재배와 관련해서는 관련 기록이 적어서 자세한 사정을 알기 어렵다. 다만 단편적인 기록들에 의하면 조선은 늦어도 17세기 말에는 인삼 재배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 어느 지역에서 인삼 재배에 처음 성공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호남설, 영남설 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영남 지방에서 재배 기술이 축적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사람들에게 인삼은 당연히 자연산 인삼, 즉 지금의 산삼이었기 때문에 재배한 인삼은 다르게 불렀다. 당시 명칭은 가삼이었다. 집에서 키운 인삼 정도의 뜻이 될 것이다. 개성상인은 이 재배 인삼에 주목하여 19세기 들어서면서 개성 일대에 인삼을 심기 시작하여 인삼 주산지로 만들고 수확한 인삼을 홍삼으로 쪄서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이는 대성공을 거두어서 조선과 청의 국제교역은 이전처럼 대호황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인삼 재배 기술을 17세기 말 이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왜 100여 년간 재배 인삼이 경제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는가? 이 의문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18세기 전반기까지는 자연산 인삼이 채취되고 있었다. 즉 마구 캐내면서 그 수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지만 18세기 전반기까지는 자연산 인삼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산삼이 채취되는 시기에는 사람들은 재배 인삼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하나는 자금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인삼은 밭에 심어서 수확하는 데까지 5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자금이 투자되어야 한다. 이는 경제성 있게 인삼을 대량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큰 자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18세기 인삼 재배 기술을 갖고 있던 영호남 사람들은 큰 산포를 경유할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혹 재배하더라도 10여 평에 그치는 소규모여서 경제적 의미를 지니기 어려웠다. 이처럼 17세기 후반에 인삼 재배 기술은 확보되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한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18세기 중엽 이후 자연산 인삼이 절종 단계에 이르고 중국 무역이 침체에 빠지면서 사람들은 새삼 인삼 재배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가삼 관련 기록은
18세기 초반에 잠깐 나오고 이후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18세기 후반에 가서 다시 나오기 시작한다. 이는 위와 같은 무역 변동의 영향으로 산삼 대체품으로 재배인삼을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정조는 수원에 있는 화성을 건축한 후 수원 경제를 번영시키기 위해서 부호들을 수원에 불러들일 필요가 있었는데 당시 부호들을 수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당근으로 제시된 것이 인삼에 대한 특권을 주는 것이었다. 이처럼 산삼 절종 이후 가삼의 존재가 새롭게 환기되고 국왕 정조도 그 존재를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가삼의 가치는 크게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개성상인이 가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였다. 특히 그들은 18세기 전반기까지 호황을 누렸던 국제무역의 재현을 바라고 있었다. 그것을 위해서는 중국에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새롭게 개발해야 했다. 가삼은 자연산 인삼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효능을 지닌 약재로 손색이 없었다. 산삼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가삼은 대체 상품으로서 중국 시장에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었다. 실제로 18세기 후반 몇몇 부원은 가삼을 중국에 수출하여 이득을 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상인이 중국 무역의 호황을 다시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삼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개성상인이 삼남 지방에서 성행하기 시작한 가삼 재배 기술을 획득하는 데에는 지방에 나가서 장사하던 출상인의 존재가 큰 역할을 하였다. 앞서 글에서 소개했듯이 개성상인에게는 전국 각지로 진출하여 그곳에서 장사하는 특징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 각지의 새로운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였다. 삼남 지방에 진출한 개성상인 가운데 일부는 그곳에서 천천히 확대되기 시작한 가삼 재배와 그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였을 것이다. 인삼 재배 기술을 해당 지역에서 배우고 익혀서 개성으로 돌아와서 개성과 그 인근에서 시험 재배를 시작하고 몇 번의 스펠을 거치면서 결국 인삼 재배에 성공하였을 것이다. 그 이후 다른 개성 상인들도 인삼 재배 기술을 배워서 가삼 재배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개성은 인삼 주산지로 발전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추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지만 간접적인 자료는 존재한다. 한말 개성 출신으로 관리를 지내고 학자로도 명성이 있었던 김태경은 홍삼지라는 글을 지었다. 그는 그 글에서 개성 인삼의 유래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내용을 적고 있다. 1811년 무렵 개성 사람으로 동복을 왕래하던 자가 종삼법을 전하니 그 농사가 날마다 퍼졌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한말 당시까지 개성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를 채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서 보면 당시 개성 사람들은 1811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인삼 재배를 시작하였고 그 재배 기술은 전라도 동복 지역에 진출하여 장사하던 개성 상인에 의해 개성에 소개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적 사실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인삼 재배 기술을 확보한 지역에 진출하여 장사하던 개성 상인에 의해 그 재배 기술이 전해졌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개성 상인의 인삼 재배를 시작한 시기는 19세기를 전후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성 지역이 인삼 산지로 사람들에게 각인된 때는 1820년을 전후해서다. 대체로 개성에서 인삼 재배는 19세기 초에 시작되어 1820년대에 시행착오를 거친 후 1830년 무렵이 되면 기술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개성상인이 재배 인삼에 관심을 갖고 그 기술을 습득한 시기는 19세기 들어서이며
이는 삼남 지방과 비교하며 매우 늦은 출발이었다.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1820년에서 30년대 이후 인삼의 주산지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지역은 다름 아닌 개성이었다. 상대적으로 인삼 재배 시기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이 독보적인 인삼 주산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단적으로 자금 문제 때문이었다. 개성상인은 대규모 산포를 만들 자금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런 자금을 갖고 있지 못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삼 경작에는 막대한 자금이 5년 내의 기간 동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삼 재배에서 관건은 자금 문제의 해결이다. 삼남 지방에서 인삼 재배 기술을 가장 일찍 확보했음에도 주산지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개성상인이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성 일대를 인삼 주산지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힘은 그들이 축적해 놓은 자금력이었다. 한중일 상북간 무역이 활기를 띠던 시기에 택리지를 서술한 이중환에 따르면 부상되고 많기로는 개성이 서울 다음 가는 도시였다. 이들은 앉아서 청 외화의 무역을 통할하면서 누만 백금을 벌어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국제무역뿐 아니라 국내 상업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였다. 18세기 중엽 기록에 의하면 어떤 개성 사람은 서해안을 지나 남해안을 거쳐 동해안까지 진출하여 상업활동을 전개하였다. 또 어떤 이는 제주까지 진출하여 특산물을 구입하고 돌아왔다. 이처럼 개성 사람은 전국 각지로 진출하여 상업에 종사하였고 그것은 그들 부의 원천이었다. 개성 상인은 다양한 상업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물론 18세기 중엽 이후 무역이 쇠퇴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농업을 주로 하는 삼남 지방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들의 자본력은 월등하였다. 이러한 개성상인의 자금력이 개성지역을 인삼주산지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개성상인이 19세기 들어 상업자본을 삼업에 투자하면서 자본을 전환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목적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즉, 개성상인이 삼업투자를 통해 자본을 전환한 데는 18세기 중반 이후 부진에 빠진 중국 무역의 위기상황을 타개하여 예전의 무역 호황을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들이 중국 무역을 회복시키려고 한 이유는 무역에서 얻는 이익이 국내 상업활동을 통해 얻는 이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대하였기 때문이다. 대체로 위와 같은 배경 속에서 개성상인의 삼포투자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통해 개성 일대는 인삼주산지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당연히 개성상인들이 갈망하던 대청무역도 재개되었다. 이를 통해 개성상인은 다시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인삼 경기를 누릴 수 있었다. 인삼 재배의 확대. 개성상인이 19세기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인삼 재배를 시작하였고 곧 개성 일대를 인삼 주산지로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그 실상을 살펴보자. 조선은 상업을 천시하여서 상업 관련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개성상인의 인삼 재배 관련 기록도 빈약하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개성상인이 재배한 인삼은 홍삼으로 가공되어 중국으로 수출되었고 정부는 그 수출 수량을 제한하였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정부 허가 수출 수량을 둘러싸고 관련 관료에 따라 이견이 있었고 결국 논의를 통해서 그 수량을 결정해 갔다. 대체로 개성부를 맡았던 관리들은 개성상인의 이해를 대변하여 홍삼 수출 수량 증가를 요구하였다. 반면 역관을 대변한 사여권 고관들은
홍삼 수출 수량 증가로 중국 내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입장에 입건하였다. 여하튼 홍삼 수출 수량을 결정하는 것은 매번 조정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었고 그때서 그 기록이 남게 되었다. 비변사 등록, 승정원 일기, 왕조실록 등에 남아있는 홍삼 수출 수량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조선 정부가 홍삼 수출을 공식 허가한 연도는 1797년이었다. 이때 정부에서 허가한 수출 수량은 120근이었다. 10여 년 후에는 200여 근으로 증가하였고 1820년대에는 1000근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1797년 무렵은 개성상인이 인삼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이전이다. 그래서인지 그 규모가 120근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1810년에서 20년대를 거치면서 개성상인이 인삼 재배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그와 연동하여 홍삼 수출 수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20년대에는 4000근까지 증가하였고 1830년대에는 8000근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만 보아도 개성상인이 당시에 얼마나 급격하게 인삼 재배 면적을 늘리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무렵이 되면 대청 수출용 인삼은 전적으로 개성 일대에서만 재배되었다. 따라서 수출 수량의 증감은 곧 개성 일대 인삼 재배의 성사를 보여준다. 그런데 위표에서 가장 주목되는 연도는 1847년이다. 이해 허가된 홍삼 공식 수출 수량은 무려 4만근에 달했다. 1832년 8,000근이었던 수량이 15년 사이에 5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를 보면 당시 개성상인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인삼 재배에 투자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4만근은 당시 개성상인이 생산할 수 있었던 홍삼 수량의 최대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은 2년 후인 1849년에는 2만근으로 급감했다가 1851년에는 다시 4만근으로 정했다가 또다시 1854년에는 2만 5천근으로 급감하고 있다. 이는 개성상인의 재배 면적이 위 수량처럼 널뛰기를 한 것은 아니다. 개성상인은 이미 4만근의 홍삼을 제조할 수 있는 인삼 재배 능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다만 정부 내에서 홍삼 수출 수량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다. 개성상인의 입장이 반영되면 생산 최대치인 4만근으로 상향되었던 것이고 반대파의 뜻이 관철되면 그 수량은 2만근 내로 줄어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1840년대 후반에 개성상인은 홍삼 4만근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식 수출 수량이 2만근대로 떨어지면 4만근 제조 능력에 비해 2만여 근이 남게 되는데 개성상인은 이를 어떻게 하였을까? 개성상인은 정부의 정책에 맞춰 남는 것을 폐기할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다른 방안을 찾아서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이 개성상인이었다. 그들이 찾아낸 묘안은 홍삼 수출 시 거쳐가게 되는 고을의 지방간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특히 의주는 최종 관문으로 중요하였는데 개성상인은 지방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들은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의주 지방관에게 납부하여 홍삼을 유유히 국경 넘어 중국으로 보낼 수 있었다. 세금을 내기는 하는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간청에 내는 것이었다. 물론 정부에 내는 것보다 세율이 낮았을 것이다. 지방관 입장에서는 재정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었으니 개성상인으로부터 세금을 거둘 기회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개성상인은 여하튼 4만근의 인삼을 전량 수출할 수 있었으니 역시 이득이 컸다. 이처럼 개성상인은 정부의 홍삼 수출 수량 제한으로 위기를 맞기도 하였지만 또 다른 길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득을 극대화하였다. 당시의 개성상인이 의주에 내는 세금의 이름은 하반세였다.
눈감아주는 세금. 이처럼 개성상인은 자연사 인삼 절종으로 청과 교역이 쇠퇴하고 이익이 줄어들자 대체 상품으로 재배 인삼에 주목하여 개성 일대를 인삼주산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재배한 인삼을 홍삼으로 가공하여 청에 수출함으로써 대청무역을 재개할 수 있었다. 이 교역으로 얻은 이익은 막대하였다.